최근에 모빌리티 쪽이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크게 나눈 부분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부분하고 그다음에 라이드 쉐어링 분야,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분야, 이 세 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Y 모빌리티라고 타이틀을 지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날로 이제 높아지는 도시화율,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미국이나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구글에서 그린 지도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내 대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95%인데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저개발국은 5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계속 이제 도시에 모든 것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별 출퇴근 시간이 우리나라 부동의 1위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 50분이 평균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에서 사실은 첨단 산업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모빌리티가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가 고령 운전자 분들 면허 반납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모빌리티를 고민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시티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되겠죠. 최근에 모빌리티 핵심 키워드는 뭐 케이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이시스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신데, 자율, 연결, 전기차, 그 다음에 공유, 네 가지 키워드가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산업의 정의를 감히 제가 내려와 보자면, 인간과 사물 등의 물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의 연구 개발,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과 상호작용 설계, 운영 및 유지 보수, 폐기 등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더 썰드로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도로에 강남 특히 주변으로 해서 아마 그 전동 킥보드 많이 보실 겁니다. 올 봄에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30여 개 업체가 현재 국내에서 이제 론칭을 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이제 2016년 언저리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오퍼라든가 모바이크라든가 이런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마구 버리고 무한정으로 이제 물량이 공급되는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마다 적정량을 만들고 파킹 스페이스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한때 그 중국이 바이크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을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버드하고 라임이라는 업체가 전동 스쿠터를 5,000대씩을 어느 날 갑자기 시당국과 협의 없이 풀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아까 그 중국의 자전거의 무덤처럼 이 스쿠터들이 버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 샌프란시스코 당국에서는 론칭 3개월 만에 그 이제 비즈니스를 스탑을 시키고 4개월 후에는 파일럿 프로젝트 공고를 내가지고 현재 그 적정량을 유지하면서 전동 킥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모두 들어와 있고요. 이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도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은 전기자전거나 전동 스쿠터가 기존의 택시라든가 라이드 쉐어링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상한 속도가 우리나라에 25km로 돼 있거든요. 이 길 막힐 때는 택시보다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나 우버 시장을 침범을 하기 시작하고, 우버가 점프바이크라는 그 전기자전거 회사를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라이드 쉐어링 업체가 이 기존의 업체들을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아마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라든가 LG도 현재 전동 킥보드 시장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드카입니다. 아마 우리 타다라든가 아니면 카풀 논쟁이라든가 요즘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우버라든가 리프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라는 새로운 택시 이외의 카테고리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그 부분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크리스텐센 이분이 말씀하시기도, 택시 시장 진입과 요금 결정을 많은 관련 기관들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택시 회사들이 혁신을 추진하기 굉장히 힘들다.
우버는 기존 택시업계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어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파괴적 혁신은 아니지만 조속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참고를 했냐면 좀 타다라든가 이제 카풀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혁신이냐 아니냐 공유냐 아니냐 굉장히 논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혁신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드 수요 예측입니다. 이 글로벌 라이드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타다라든가 아니면 벅시라든가 웨이고라든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의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기존에 이제 렌터카 업체에서 라이드 쉐어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그 G세대부터 굉장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버라는 존재, 관련 서비스들이 혁신이라는 요건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것을 우버피케이션 하자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스타트업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열풍은 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버가 이제 IPO를 얼마 전에 했죠, 리프트하고. 그거 하면서 좀 이제 기업 가치는 떨어지긴 했지만 기업 가치가 120조까지 갔다 70조까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타이완도 그렇고 중국의 공항도 그렇고 일부 호텔도 그렇고 보면은 택시하고 라이드 쉐어링 존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게 나누어져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이제 TNC라는 카테고리로 분리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의 도시의 교통 모빌리티 수단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정책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시장은 소프트웨어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우버가 이제 북미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의 얀덱스, 그 다음에 동남아의 그랩, 그 다음에 중동의 크랩 이런 식으로 이 거의 대주주가 지금 훈정이 회장 쪽에서 맡고 있어가지고 이미 글로벌 라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에 점령을 당했다. 저희가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 라이드 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컴퍼니라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모빌리티, 자전거, 택시, 렌터카, 라이드 쉐어링, 그 다음에 기차, 공공까지 해가지고 앱 하나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연결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심의 교통의 빅데이터의 하나의 허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차, 더 서드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과 오피스 이외의 다른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CES 아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몇 대 관심을 받는데 보통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넣는데 이 중국 업체에서는 로봇을 놨더라고요. 갖고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 서먹서먹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 로봇을 매기려 해서 같이 친해진대요. 근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갖고 이 사진을 넣어봤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어드밴스 다이웨이 시스템 해가지고 우리 기차처럼 일정 간격을 유지해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특정 구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주로 이제 전기차죠. 전기 자율주행 셔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주로 이제 밴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율주행차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도였어요. 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처음에 이제 구글이 던졌거든요. 크리스 험슨 지금 이제 오로라 이노베이션에 있는 분인 창업한 분인데 구글에서 이제 미국 DOT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조종을 하는데 이게 드라이버야 아니야라고 질문했을 때 미국에서 답변을 하죠. 그거 차야. 미국 이제 국방성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제 2016년도에 답변을 하면서 자율주행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 때 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라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을 때 그럼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바꾸고 커버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정책 대상 항목들이 뽑히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시스템이라는 이 보고서가 출간이 돼서 이전에 보여드린 보고서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지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작년에는 이 Preparing for the Future라는 그 보고서가 또 발간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적인 이런 세단 승용 차량보다는 트럭 쪽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처럼 미국 트럭 같은 경우도 기사들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이 보고서의 의의는 기존의 이런 차량뿐만 아니라 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그 도심의 자율주행 그 물류운송수단 조그만 로봇 같은 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많이 참고가 되고 있고 정책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패러독스 오브 카쉐어링 앤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차량이 1년에 보통 13,200km를 주행을 하고 공유 차량은 58,000km를 주행을 합니다. 혹시 뭐 쏘카라든가 이런 이제 그 공유 차량을 사용해 주시면 차가 관리 않는 것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 이제 거의 쉬지 않고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차량 수명 같은 경우도 일반 차량은 한 17년이 넘는 데 비해서 이제 공유 차량은 한 4년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그 공유 차량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 등록 세수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그랩이라든가 올라라든가 이런 그 해외 쉐어링 업체에 투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물량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30년을 가정을 해서 자율주행 공유차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차는 33% 정도 증가를 하는데, 이 신차는 개인 소유차가 아니라 페어링을 위한 그 차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동차 회사가 울트라 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대세가 바뀐다는 거죠. 텔레콤 회사라든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테크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많은 회사들이 이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업 구조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기업분들 자문을 많이 하는데, PwC에서 세계 주요 5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출퇴근 시간에 2억 5천만 시간이 생길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럼 자율주행차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도 할 수 있고요, 쉴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간 스테이트 간에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유럽의 국가 간 이동하는 300km 원거리를 단거리 비행을 자율주행차로 커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이 지금 또 약간씩 들썩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에서 VR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특허를 내면서 굉장히 새로운 콘텐츠 업체들, 그다음에 통신사 업체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자율주행의 하나의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그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저희 업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특정 상황에서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나거나 사고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65대 정도가 이제 임시 운행 면허를 받았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자동차의 유지보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부품이 고장나거나 차량 소유자가 유지보트를 게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정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차는 누가 정비를 할지, 기존의 그 정비사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지,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HD맵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시스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은 숙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이제 공공운송하고 지금은 공유 서비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국가별 데이터인데, 자율주행차를 뭐 타겠느냐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 국가마다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 공용 일반 도로 운행 시 다른 차량과 자율주행차 구별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80%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시험 면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상용화되면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내부의 운행 가능성은 별로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용 차선의 필요 여부가 한 60% 되고, 실제로 저도 기업분들 만나보면은 이 전용 차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신뢰라든가 아니면 확신이 약간 부족하고, 그 시기적으로는 지금 2021년 정도에 거의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제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상용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뭐 프로토타입 레벨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슐러더버 교수라고 이분은 사람같이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려면 99.9가 8개죠. %까지 차가 커버하려면은 2070년이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가지고 이 실제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빌리티 시장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뭐 아무래도 지금 웨이모, 구글의 자회사죠. 웨이모가 가장 많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현재 그 유료 택시 4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의 기존에 있던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그 다음에 억셀러레이터 페달을 다 드러내고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올해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차를 누가 컨트롤하냐? 기존의 자율주행차는 이 보조운전사가 탑승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RC카처럼 중앙센터에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 레벨도 지금 계속 어쨌든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뭐 웨이모가 가장 앞에 선두에 섰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미국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시험운행 보고 의무가 없는데 캘리포니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웨이모하고 그 다음에 GM의 자율주행 사업부죠. GM 크루즈가 가장 많은 주행 시간과 그 다음에 달리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스탑시킨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율주행이라고 봤을 때 그나마 이제 나와 있는 게 아까 구글이 이제 그 피닉스 지역에서 시험 운행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사용자 데이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1년간의 사용 제품을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는 일하러 가고 뭐 식당 가고 학교에 가고 차 고치러 가고 저희랑 패턴이 되게 유사해요. 일반 차량들이랑. 근데 재밌는 게 학생들이 많이 타는데 학생들이 딱 타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숙제요. 집에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교통사고가 나고 차를 몰지 못하는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그 회복이 돼서 뭐 차를 탔다라는 분도 있고, 운전을 동네에서 계속 같은 데만 하다 보니까 이 우리 동네에 어떤 그 여기 뭐가 있는지 어떤 풍경인지 몰랐는데 이걸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좀 긍정적인 그런 자기네 회사의 보고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뭐 웨이모의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린 자율주행 택시도 있지만 우리 자율주행의 부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였냐면 자율주행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주변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그 라이더가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더에 예를 들어서 새의 응아 같은 경우도 묻으면은 이게 이제 전파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얘가 또 75,000불 정도 했었는데 구글에서 한 5,000불까지 낮춰가지고 이거를 지금 같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자기네 홈페이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는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 차에다가 자기네 자율주행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데 지금 뭐 퍼시피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엔드 모델에서는 그 제규어, 그 아이페이스 모델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좀 말이 많았던 건 테슬라가 P2P로 쉐어링을 하겠다. 테슬라가 지금 부분 자율주행차인데 앱을 가지고 내가 차를 쓰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앱으로 차를 서칭을 해서 우리 이제 앱으로 문을 열고 사용하고 또 갖다 놓고 해갖고 내가 차를 샀지만 또 저 차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또 쉐어링 모델을 내놔가지고 이 쉐어링과 자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조금 변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쨌든 그 지금 자율주행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크자이언트라고 부르는 업체들, 중국은 이제 디디추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바이두 같은 경우가 이제 아폴로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웨이모,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티어1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현대자동차 바로 밑에 현대 모비스 레벨로 보실 수 있는데, 뭐 보쉬라든가 이제 컨티넨탈 같은 회사들, 델파이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셔틀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쉐어링 업체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언젠가는 그 이제 네트워크에 굴리는 차들을 자율주행으로 이제 그 리플레이스 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 업체들과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순환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회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엄격하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조직 문화가 수직적이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이나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장도 빠르게 돌고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제 그 분사를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딴 나라 얘기였고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 현재와 미래 해가지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업체들을 한번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풀 업체라든가 이제 카시어링 업체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차 판매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수집 업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은 자전거 쉐어링,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쉐어링, 그다음에 킥보드 쉐어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많은 관심을 받는 업종은 킥보드 쪽으로 한 30개 업체가 지금 워킹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로 모빌리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금 모빌리티 수단들이 지금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수입을 하고 기업들도 수입을 해서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제 4차위에서 해커톤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 모시고, 그 다음에 업체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 모아놓고, 뭐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합의를 한 게, 전동 킥보드는 25km 이하로 자전거 주행도로를 달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보고, 이걸 가지고 지금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속도가 늦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캘리포니아 그 전동 킥보드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기민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왜 빨라야 되냐면 전동 킥보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전기 자전거가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났었어요, 사실은. 미국도 많이 났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풀면서 안전 문제도 되고 있고 한데, 계속 지금 뭐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그 국가표준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좀 처져 있어가지고 지금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그럼 우린 비즈니스를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급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나 다른 시도도 공유자전거를 우리나라는 지자체에서 다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요 도시, 아마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공유자전거 있으면은 뒷바퀴 캡에 이렇게 광고판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쉐어링을 돌리는데, 우리나라는 다 지자체를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우리가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가 서울이 최고인데 진입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시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S택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수단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인데, 지자체들이 계속 플레이어로 나서는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풀이나 라이드 쉐어링 쪽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이제 3월에 이제 대타협안 전현희 의원께서 TF 장을 맡으면서 했는데, 이 합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업체들 간에 지금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타다, 그 다음에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서 지금 또 굉장히 타법이네 불법이네 고소해갖고 지금 법률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된 것 같고, 이 논란이 지금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타다의 어떤 합법 불합리성을 떠나서 타다의 어떤 그 시장 확장을 보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유사 모델로 지금 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의 폭이 깊어져가지고,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회적 대타협이 맞느냐라는 식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택시 대타협안에 있는 게 사실은 우버형 택시라고 뭐 장관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카오 쪽에서는 한국형 TNC 우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기업 면허나 개인 면허를 빌려서 모빌리티 라이드 쉐어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또 이제 사실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규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규제의 어떤 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가장 첫 선봉에 쓴 이슈기는 한데, 조금 잘 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썬더스페이스 자율주행차인데요. 아까 그 미국의 규제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얼마 전에 해가지고, 이제 그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법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기업들이 좀 속도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거의 상상을 불허하는 판이 짜졌습니다. 자율주행판이 웨이모를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커다란 한 판이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BMW하고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앙숙이었잖아요. 100년 넘게. 둘이 자율주행차하고 그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했습니다. 자회사로. 통합을 해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거의 유럽이나 북미의 라이드 쉐어링이나 그다음에 카쉐어링 업체를 인수를 했고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또 자율주행의 한 단계 업데이트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뱅크, 혼다의 투자를 받아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 사실 고개 돌리면 얘네들 차를 다 보지. 그냥 되게 자주 보죠. 그다음에 이제 우버도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포드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건 바이두인데요. 중국의 아폴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세계 15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의 매달 막 그냥 생각지도 못한 업체들 간의 제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자동차하고 아까 말씀드린 테크자이언트판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또 바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주로 이제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별 아까 출시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2년 전후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업체들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한국은 SK도 한 축이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자율주행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 기존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현재 계속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공동 협력 모델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대부분 해외 그룹들이라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의 칩업체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그만 스타트업들,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부품 쪽 센서 쪽으로 한 30여 개 업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세계 2,500대 기업 중에서 자동차 업체를 뽑아본 건데 우리나라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R&D 투자가 1위 폭스바겐의 50% 정도밖에는 사실은 되지는 않고요. 굉장히 좀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좀 모자르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계 전체가 그래요. 인력도 모자르고 투자도 모자르고 이런 좀 악순환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 같은 경우도 제가 다니는 키스텍 같은 유사기관에서 이제 기술 수준 평가를 하는데 보통 뭐 미국 모든 기술은 미국 1위입니다. 미국의 70% 80%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굉장히 오래 개발하신 분들 같이 하신 분들하고 그 따로 이렇게 설문을 해봤더니 저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선진국들하고는 3년 5년 7년 차이가 나고 거의 뭐 한 50% 60%밖에 안 된다라는 좀 적나라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좀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부분이 있고 그 나비간트 리서치라는 평가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 있는데 좀 낮은 수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슈는 뭐냐면은 라이드 쉐어링이라든가 전동 킥보드는 시장이 되니까 해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려고 한국을 넘보고 있어요. 근데 그 업체분들은 이게 들어오면 될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국내 시장 수호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가 규제 때문에 안 되는지 기술 때문에 안 되는지 기업분들은 항상 규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고개를 돌려서 기업 쪽을 보면 이 기술 수준이 좀 밑에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패스트 팔로우 퍼스트 무버인데 이미 판이 짜여졌고 어느 정도 초기 시장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체 개발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과연 맞겠느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